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그 사람들은 언어 사용 방식이 참 절묘하구나.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요, 설명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고 설득하는 사람, 그리고 머리를 공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장을 공략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300만 명이 열광한 화제의 그 강연을 해주신 분이시죠. 동기부여의 명강사세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대학 교수가 너무 많아서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써갖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지식 생태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겨울에는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식 동태학자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시작하기 전에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브라이언 트래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세계적인 여기 동기부여 전문가. 네네. 네, 이분은 1회당 강연료가 1억 원이 넘어요. 그렇게. 그리고 엘빈 토플러라고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의 유영만 교수.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잘생긴 사람? 그건 아니고요. 다 셋 다 한때 용접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용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철판을 용접하지 않고요. 지식 용접공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지식 용접공은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네, 들었어요.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요. 네, 제가 말하는 것이고 진리요 길입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벌써 책을 98권을 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99권 책이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 와, 네, 이따가 제가 대단하시네요.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작이 가능한 이유, 그리고 이렇게 다작을 하시는 그 열정,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람이 살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책을 읽고 책을 한 권 탈고할 때. 저는 네. 책 읽고 책 쓰는 게 가장 재미있고 네.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 다산정약용이라고 아시죠? 네. 왜 다산정약용인지 아시나요? 왜 그렇죠? 아이를 많이 낳은 걸 다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다산정약용도 책을 제 기억에 한 600~700권 썼잖아요. 네, 저는 네. 한국의 다산정약용이라는 타칭, 제 자칭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는 저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한 사람이에요. 우연히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이 저를 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로 데려다 줬는데 고시 공부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군대 갔다 와서 달밤에 쌓아놓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없는 책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가 읽으면 재미있는 책을 진짜 엄청나게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책을 엄청나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정신 이상자가 된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에게 필요한 이것에 관련된 주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인생 반전을 일으키는 절반의 철학, 2분의 2라는 책을 출간을 해주셨어요. 네. 절반의 철학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고 우리에게 뭐가 좀 필요한 건가요? 이것도 제가 그냥 만든 거거든요. 2분의 1이라는 게 이제 제목에 딱 숫자로 들어있잖아요. 네네.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하던 일을 절반으로 줄이고 네. 그럼 절반으로 줄이면 에너지가 조금 남잖아요. 네. 남은 에너지를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 새롭게 시작할 일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나오나요? 곱하기 일이 나오죠.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이고 2배로만 늘려도 유일한 일, 전대미문에 대체 불가능한 내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하기, 늘리기 이런 인생보다는 네네. 빼기, 네. 줄이기, 네. 몸집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고 뭐 이렇게 자꾸 줄이면 저절로 줄인 힘을 다른 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겨서 네네. 이제 절반의 철학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언어를 조합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네. 멋있네요. 근데 또 한간에는 수십 년을 좀 살아온 인생인데 이런 어떤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보기에 반전을 일으킨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반전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과로. 네. 근데 그 반전을 일으킨 사람은 사실은 한순간에 극적 반전을 이룩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뭔가 노력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반전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반전은 지루한 반복이 극적 반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지루하고. 그러니까 양적 축적을 하면 질적 반전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보험 관리사가 개발한 법칙 중에 하일리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 1, 29, 300 법칙이라고. 네네. 한 번의 대형 사고는 29번의 작은 사건 사고가 방치하면 한 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00번의 작은 조짐을 무시해버리면 29번 일어나고 29번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나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개발 법칙에 대입하면 네. 한 번의 위대한 성취는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네. 작은 대회, 29번의 대회에 가서 성공한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29번은 또 언제 일어나냐? 300번, 거의 매일 작은 실천을 진지하게 반복하는 순간 네네. 내가 29번의 작은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랜드 슬램, 올림픽에 가서 네. 메달을 따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한순간에 반전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작은 실천을 남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노력을 한 네네. 그러니까 결과만 보지 마시고 과정을 네네. 보면 한 방에 뭔가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된 특징 중에 어떤 언어 습관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경지에 올라간 사람, 뭔가 다른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참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탈로 칼비노라는 친구가 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저 사람들은 언어 사용 방식이 참 절묘하구나.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단순한데도 임팩트가 있고 의미가 심장하고 네. 의미 심장한 경우는 중언부언하고 장황한 사람들을 보면 의미를 자꾸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꽂아요. 네. 의미가 머리에 꽂히는 걸 전문 용어로 골 때린다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네. 뭔가 자기가 겪어본 게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줄이고 감성적으로 설득을 해요. 네. 설득을 해서 의미를 심장에 꽂으면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의미심장. 네. 그럼 의미심장해지면 감동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어눌하지만 설명보다는 설득을 해서 네. 사람을 감동시키니까 감동시키면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요 설명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고 설득하는 사람 그리고 머리를 공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장을 공략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 되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성공을 이제 일으키는 이런 언어 습관은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처럼 감성에 호소하고 체험에 비롯된 이런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예를 들면 웨이터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네. 와인을 마시고 해서 와인을 시켰는데 웨이터가 와서 와인을 따르다가 네. 실수로 제 옷에 흘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한테도 흘렸어요. 네. 그럼 이제 두 사람의 웨이터한테 보여주는 반응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악역을 할게요. 네. 웨이터, 이거 똑바로 못 따르는 거예요. 매니저 불러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웨이터를 야단치는 거예요. 네. 네? 언어가 굉장히 이제 천박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샤워를 안 하고 온 걸 어떻게 아셨냐고. 내가 이거 세탁실에 가서 옷 맡겨놓고 샤워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네. 그러면 이제 웨이터는 무한 감동 받는 거죠. 네. 저한테는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거고. 자, 그러게 웨이터 법칙이 뭐냐면 나보다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위치, 네. 실력이 좀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발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 감정을 폭발시켜서 언어를 쏟아내지 말고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잘만 쓰면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감성적인 언어를 쓰면 네.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가게가 뭔지 아십니까? 가게? 가게요. 네. 우리 가정에 있는 가게 이런 저 건가요? 여러분 저 시중점 같은 거 해요. 슈퍼마켓. 네. 가게는 마음이 가게 만드는 곳이에요. 가게 만들어야지 가는 거군요. 그럼 예를 들면 빵집 이름이 네. 브레드 피트 이런 빵집이 있어요. 가고 싶죠. 재밌잖아요. 네네. 뭐 파스타집, 이태리 면 사무소. 네. 그다음에 감자탕집 아무리 뭐 세계적으로 맛있는 감자 이렇게 쓰지 말고 네. 뼈대 있는 집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이름만 바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춰서서 마음을 가게 만드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언어를 조금만 바꾸면 막 그냥 장사도 잘 되고. 네? 야, 지금 딱 몇 마디 들어봤는데 거의 카피라이터 수준의 진짜 언어의 마술사 같으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는데 네. 그러면 그런 언어 습관을 좀 바꿀 수 있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
제가 이제 언어를 디자인하러 책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언어를 레벨업 시킬까를 고민하다가 네네.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생각해 봤어요. 사전이 뭐냐면 국어 사전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냥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읽고 혹시 감동받으신 분, 감동받은 적 있어요? 눈물 흘린 분? 아, 졸려서 눈물이 졸리잖아요.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게 논리적으로 써놨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다시 한번 내가 제 정의를 내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7가지 정도 사전을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은유사전 이런 거 있어요. 은유사전. 네, 은유법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를 네, 들면 비교하는 거. 결혼은 양파다. 양파다. 결혼하셨죠? 네. 아, 네, 네, 했습니다. 결혼은 왜 양파일까요? 눈물이 나서. 그렇죠. 이게 까도 눈물이 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까도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네. 남편을 보니까 만나기 전보다 새로운 게 계속 드러나면 결혼은 양파 이런 의미인 거고 네. 우리 아나운서처럼 결혼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면 결혼은 양파다가 제2의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또 독서는 피클이다. 피클. 예. 왜 그럴까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어서 그런가요? 예. 예를 들면 책을 읽기 전에는 오이였는데 네네. 책을 읽고 나서 이제 피클로 바뀐 거예요. 그럼 오이가 피클이 되는데 네. 피클이 오이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 독서라는 거는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행위가 독서인 거예요. 아나운서님께 지금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기 위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책을 네. 제대로 읽으면 네네. 저처럼 오이가 피클로 바뀌어서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유 사전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앞에는 반드시 추상명사를 써야 돼요. 결혼, 사랑, 열정, 행복, 독서. 추상적인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추상적으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네네. 이해가 안 가고 머리가 네네.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를 추상명사 뒤에다가 보통명사를 쓰는 거야. 독서, 피클, 결혼, 양파. 뭐 결혼은 로또다. 왜? 뭐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이렇게만 쓰면 추상명사가 갑자기 내가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보통명사로 확 바뀌니까 의미가 확 와닿잖아요. 이게 이제 은유사전인 거고요. 네네. 또 예를 들면 신념사전이 있어요. 신념사전.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또 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내가 생각하는 의미로 다시 재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네네. 자, 예를 들면 바보. 네. 바보가 이제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지능이 부족한 사람. 네? 네.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다른 사람이 정의 내린 대로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이 정의한 세상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럼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그 사람이 내린 정의하고 다르게 재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바보는 뭐냐?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 바보. 네. 이렇게. 네. 옆에 지금 국회의원도 있는데 국회의원의 정의가 법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통상관념 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국회의원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는 일 없이 수다 떠는 사람. 뭐 재밌잖아요, 이런 게. 네네. 이런 게 이제 신념 사전. 네. 신념사전. 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네. 감성 사전이라고 있어요. 감성사전. 네. 이건 이제 시인의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사전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안도현 시인이 꽃게를 보고 네.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거 읽어보면 자꾸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본인이 꽃게가 돼본 거야. 네. 등판에다가 간장을 쏟아붓고 있어. 네. 그럼 간장이 게에 잠기니까 게가 이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깜깜해지니까. 네네. 네? 그래서 몰살에서 탄생한 음식이 간장게장이거든요. 이런 시를 읽고 점심 때 간장게장을 드시러 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씁쓸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 바꿔가지고 무라일체로 생각해 보면서 그걸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될 때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타자의 아픔을 사랑하면서 가슴으로 쓰는 사전 이런 게 이제 감성 사전이 되는 거죠. 교수님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역시 한 100권 정도 책을 써야 이 정도 술술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 권만 제대로 써도 잘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좀 피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어떤 판단 기준도 혹시 갖고 계세요? 네. 사람을 만났을 때 장점을 찾아서 막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단점이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네. 지적하는 사람. 물론 지적을 하면 좋겠지만 네. 시종일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만 계속 꼬투리 잡아서 네. 이런 사람은 가급적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장점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은 내가 단점이면 이 단점 분야의 강점인 사람하고 만나게 해서 상쇄시켜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걸 보완하게 해주고 네가 잘할 수 있는 장점만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을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네. 단점은 좀 보완하게. 근데 단점을 계속 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나야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도움도 안 되고. 또 한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가방형 사고라는 사람이 있고 보자기형 사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은 뭐냐면요, 네. 바깥에 아무리 좋은 말이거나 좋은 사이즈가 있어도 나한테 맞춰. 네네. 그러니까 가방은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바깥에 있어도 가방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유라는 사람이에요. 다 들어본 다음에 그건 됐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팀장들한테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보자기형은 철저하게 타자 중심이에요.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덮어 씌워주고 둘러 씌워주고. 네. 그러니까 보자기는 굉장히 유연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중심으로 사유하는 이런 게 저는 이제 보자기형 네.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자기형이 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꼰대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입력은 고장 났는데 출력만 살아 있잖아요. 뭐 10년 전에 군대 갔다가 축구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언어들이 주로 미래가 없고 가슴 뛰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 자랑질 계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과시하는 사람들. 네, 네. 네, 이런 사람들도 저는 손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방금 말씀하신 뭐 보자기 사람이라든지 어떤 꼰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 언어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 경청하는 이런 네.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청을 좀 잘하기 위한 어떤 자세라든지 네, 네.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다.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우리 주변에 보면 입담의 달인은 많은데 경청의 달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친구가 많지 않고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친구가 많잖아요. 내가 뭔가 고민을 이야기하러 갔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1시간 만났는데 한 45분에서 50분을 자기 혼자 얘기하면 바로 또 손절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네. 그래서 귀를 잘 기울이면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 네. 이 귀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리더의 L자도 리스너라고 그러잖아요. 리스너. 그러니까 경청은 그 사람이 말할 때 표정들을 같이 막 동조해주고, 내가 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뭐 딴짓하고 있고 바깥에 쳐다보고 있고, 햄버거 주문하러 가는데 주문받는 사람이 네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짓 쳐다보고 받으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청의 가장 기본은 자세와 태도를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갈 정도로 막 표정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추임새를 놓는 거죠. 네. 아, 그랬구나. 네. 힘들었구나. 야, 정말 그때는 어떻게 참았니? 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무슨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달라고 그러면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체중을 실어가지고 정중하게 자세를 낮추고, 그러면 그 사람도 저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는 거구나.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이 풀리면서 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꺼내서 이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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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위 0.1%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몸 이런 걸 굉장히 건강을 강조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몸.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을 하는 걸까요? 저는 상위 0.1%에 들어가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을 하거든요. 와. 네, 제가 유학 시절에 네. 90년대 공부하러 갔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뇌력이 체력이 없으면 못 나오는구나를 깨닫고 생존 차원에서 운동을 시작한 다음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습관들이 중에 하나가 네. 밥 먹듯이 운동하는 거거든요. 밥 먹듯이 운동.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운동했냐고 그러면 안 했대. 그럼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네, 운동 안 한 날은 밥을 먹지 말라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부자와 연결되는 거는, 부자들이 가만히 보면 일확천금을 한 방에 버는 사람보다 시행착오, 뭐 사업하다 말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단기전의 승부사가 아니라 장기전의 승부사거든요. 자, 그럼 장기전으로 가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꿈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머리로 가나요? 몸으로 가나요? 몸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의 목적지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몸이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몸이 망가져 있으면 꿈은 이제 그냥 꿈을 꾸는 거에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바디, 신체가 마인드를 컨트롤하느냐, 네.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바디, 마인드가 신체를 통제하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둘로 나눠요. 네, 네. 우리 사회자님 어떻게 해요? 저는 바디가 마인드를 컨트롤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원하는 답을 또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하셨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다. 네. 자, 그럼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몸 속에 들어서 살고 있는 마음도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인드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몸은요,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딱 중심을 잡았을 때 네. 그때 이제 신체 중심에 새들어 사는 마인드가 네.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음. 네? 그런데 몸이 망가져 있으면 네. 말을 안 듣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신 나간 사람하고 네. 정신 차린 사람. 아, 네.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냐면 네. 이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그래.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네. 시련과 역경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체력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네. 체력으로 극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로서 지성인이지만 지성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공부를 네. 많이 하는 사람? 네, 지루하거든요. 왜 지루하냐면 네. 주로 몸을 안 써. 음.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만 쓰니까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파편들이 날아다니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막 몸을 음. 일단 제 몸이 딱 중심이 잡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거든요. 와, 지금 굉장히 오전 시간대인데요. 네, 새벽에 일어났어요. 네. 거의 그 운동 루틴이 있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운동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저는 별일이 없으면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체육관 쉬는 날 빼고는. 하루는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네네. 유산소 운동은 또 제가 뭐 100km 마라톤까지 뛰어보고 사하라도 마라톤 뛰어봤지만 요즘에 이제 그렇게 마라톤을 쉽게 안 하고요. 네. 그냥 이제 이렇게 경사도를 한 14포인트에 놓고 그리고 이제 속도를 한 6.1 정도에 놓으면 이게 이제 정신없이 발을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0분 조금 넘으면 한 500kcal 칼로리 정도가 소비돼요. 네? 이제 유산소 운동 첫날 했으니까 두 번째 날은 이제 근육 운동을 하체 운동 중심, 상체 운동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육 운동을 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했다가 근육 운동했다가. 네네. 예. 그래서 나이 들수록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 운동이 또 더 중요하거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재테크 망할 수 있지만 근테크. 근테크는 망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네네. 재테크, 금테크는 솔직히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잘하면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절대는 아니지만 쉽게 망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근테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나의 마음 그리고 마음. 나의 몸. 몸. 예. 네. 그러니까 몸은 네.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거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서 시작하면 내 몸을 바꿀 수 있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저는 근육 부자가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해요. 예. 근육 부자. 어떤 설에 의하면 근육 1kg가 약 1,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약간 구라 같긴 한데 저는 그걸로 따지면 근육량이 한 40kg 되니까 제 몸에 부자시네요. 근육만 해도 한 5억 정도가 넘네요. 이것도 KB은행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좋은 운동 습관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냥 어렵게 시작하지 말고요. 네. 일단 가장 좋은 운동은 내 몸무게로 운동하는 거거든요. 몸무게로.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무게를 친다고 그러는데 무게를 네. 중량을 처음부터 들다가는 스쿼트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100kg 들다가 허리 부러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 몸무게로 스쿼트를 100일 동안 100번씩 처음부터 100번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네.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5번. 그 다음 날은 조금 늘려서 6, 7, 10번. 셋째 날은 좀 힘들면 15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서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스쿼트를 100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개를 하고 나면 네네. 정말 대단합니다. 짜릿할 것 짜릿하고.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랭크라고. 이 코어. 플랭크만 해도 코어 근육. 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어 근육이거든요. 네. 저는 플랭크를 맥시멈 10분까지 해봤어요. 10분이요. 네. 와, 이게 해보신 분은 10분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10분 하고 나면 땀이 이 주먹만한 땀이 뚝 떨어져요. 그냥. 아,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거는 네. 정말 무리인 거고 음. 5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플랭크 독서법을 개발했어요. 네. 플랭크 하는데 책 읽으시면서? 지루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펴놓고 한 장이 읽는데 1분 정도 지나요. 네, 네. 이게 5장 넘기면 이제 5분이 지나는 거. 그러니까 네. 멘탈도 머슬이 단련되고 네, 여기 네. 복근은 막 벌벌 떨리는데 네. 가만히 참고 있는 거죠. 책이 잘 안 읽힐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플랭크, 그다음에 이렇게 푸시업. 푸시업 여성분들 처음부터 힘드시면 무릎 꿇고 반 상태로 또 푸시업도 하고. 네, 네? 네. 뭐 이렇게 내 몸만 갖고 해도 음.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루틴을 만들어서 네. 운동하는 습관을 2024년 새해가 벌써 이제 많이 또 운동하기로 결심했는데 이제 네. 작심삼일이 또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방법은 작심삼일을 1년 내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하니까 계속 하는 3일은 거잖아요. 하니까. 네. 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교수님은 좀 행복이 허리둘레 정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허리 둘레에 해주셨어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 네. 허벅지 두께의 정비례. 아, 네. 네. 허벅지는 근력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허벅지 허리는 두께를 얇아야 늘리고 되고. 허리 둘레는 줄이고. 네네. 그러니까 뱃살은 절반으로 줄이고 익살이나 넉살은 2배로 늘리고 뭐 이런 게 제가 2분의 1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건데 네네.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근육이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네? 허벅지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체육학과 교수나 뭐 전문 의사는 아닌데 네네. 많은 설에 의하면 허벅지에서 혈당을 많이 소비한대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가 이제 무슨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말고 혈당에 가입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혈당에 가입하지 말고 네네. 혈당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허벅지. 당뇨 초기 증세가 왔을 때 스쿼트나 하체 운동을 해서 허벅지 둘레를 늘리셔요. 네. 그래서 세크로페니아라고 근육 감소증이라고 있어요. 네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현격하게 감소가 된대요. 이거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자기 종아리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네, 종아리. 종아리.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두 손가락으로 딱 잡히면 정상. 네네. 남아 돌면 네. 이미 근육 감소증이 시작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좋겠네요. 네. 이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 된다, 다 못 잡는다. 그럼 네. 근육이 상대적으로 표준 이상이 많은 거예요. 김종국 같은 사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허벅지 두께를 늘리시려면 하체 운동하시고 허리 둘레를 줄이시는 게 네. 대사증후군의 가장 강력한 주범들이 다 이 뱃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뱃살은 줄이는 방법은 이제 음식 조절도 해야 되지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장 지방을 좀 줄이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좋은 방법은요, 인터벌이라고 그래서 못 참을 정도로 더 빠르게 쫙 하는 거예요. 3분 정도. 네, 3분. 그 다음에 1분을 쉬어. 쉬고. 네. 그럼 1분 쉬는 때도 뇌가 착각을 해서 얘가 운동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방을 태운대요. 네네. 그럼 1분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네. 그럼 3분 또 추가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걸 한 10분만 하면 30분 한 효과가 있다는 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은 음. 이렇게 인터벌 훈련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예. 밥 먹고 뭐 네. 잠잘 시간 다 따지고 남은 시간에 운동한다는 거는 운동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삶의 우선순위에 운동을 1순위로 넣어야 운동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운동이 파트 오브 라이프, 삶의 한 일부가 딱 되게 하지 않으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열정, 뭔가 해보려고 하는 호기심, 도전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몸이 맛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몸이 부실하면 이 인생도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나지 않도록 네.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운동하시는데 공복에 운동하시면 막 되게 배고프거나 좀 그러진 않으세요? 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운동하기 전날 유산소 운동할 때 그 비타민 박사님이 강력하게 처방해 준 게 하나 있어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그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게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이때 비타민 C가 강력하게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최근에 알게 되면서부터 네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네. 비타민 C를 먹고 30분 전에 약간 이제 몸을 풀면서 근력 운동을 하다가 네네. 이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좀 줄이는. 그래서 보통 트레이너들이 네. 새벽에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비타민 C하고 연결돼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비타민 C 먹으면서 네,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때문에 이제 죽을 때 고통스럽다 이런 네.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네네. 한 인간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나운서님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네. 보통 한 편안하게. 20%만 경험하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80% 경험하셨어. 네네. 그럼 어떤 사람 보면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고공행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 앞에 평등한 거예요. 네. 근데 운동을 매일 하면 네네. 작은 고통이 내 신체에 계속 오잖아요. 매번 고통스러우니까. 네. 오늘도 제가 그 스쿼트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무릎에 이렇게 레그 컬이라고 해서 뒤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당기고 네네. 이 무릎의 통증, 고통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릎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 중에 예를 들면 100분의 1을 내가 오늘 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면 네. 내 신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계속 가하니까 웰 다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신체가 맞이하는 고통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100살까지 살아야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약 절반은 병원에 있고 걸어 다니는 것도 다 남의 부축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미연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내 신체에다가 매일매일 고통을 계속 조금씩 주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신체가 고통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네. 남은 인생 동안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고통은 평등하다. 운동을 좀 평소에 하라는 이런 조언이 좀 뼈에 딱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분들께 지금 그래도 지금 운동을 머뭇거리고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조언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검토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운동을 못하냐면 알람을 딱 끄잖아요. 끈 다음에 1초 이상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계속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맞아 회식을 했으니까 회식을 끝난 다음에 정상 회복한 다음에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또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고 와서 또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김수철 노래 중에 내일 또 내일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신년초에 또 눈이 왔어. 저 눈에 띄면 또 위험하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인 강력한 비결 중 하나가 뭐냐면 알람을 딱 끈 다음에 1초 이내에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서 체육관에 내 몸이 가 있어. 그러면 이제 몸이 내 몸이 체육관에 와 있구나. 내가 기뻐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핑계 내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의 조언 따라 저희도 한번 이제 새해부터 다시 한번 운동을 한번 새벽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요즘에 한국 성인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라고 하더라고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후 준비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노후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정란 시인이라고 썩은 사과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저 부모님한테 사과를 보냈어요. 좋은 사과를. 가다가 이제 유통 과정에 잠깐 썩었어요. 그럼 썩은 사과가 몇 개 있으면 우리 부모님은 사과 중에 어떤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썩은 사과를 도려내서 먹겠죠. 둘째 날은 좀 덜 썩은 사과. 셋째 날은 조금 덜 썩은. 그러니까 썩은 사과 먹다 인생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것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고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집에 와인 냉장고가 있는데 싼 와인을 먼저 꺼내 먹다가 이 시를 읽은 다음에 싼 와인 먹다 제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부터 이제 그때부터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일이 뭘까? 이걸 먼저 하라는 건데 사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후 준비라고 해서 노인이 돼가지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노후 준비라는 말도 참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소중한 일을 먼저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 노후가 됐어도 평상시 자기가 축적했던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아. 전반전은 뭐 예를 들면 노년이 아니니까 살다가 이제 후반전이 와서 노후가 되면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완벽하게 시작을 못 하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기보다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런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담보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벌었는데 1,000만 원 벌고 이제 딱 통장에 입금하려고 그랬더니 디스크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병원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별도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평상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조금씩 해나가면 별도의 준비 필요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근거 없는 주장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후회하는 이런 대표적인 게 좀 뭐가 있을까요? 후회하는 거야? 후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해본 걸 후회하는 게 많을까요? 안 해본 걸 후회하는 게 많을까요? 안 해본 걸 후회하는 게 많죠. 그때 친구한테 술 한 잔 사줄 걸. 그때 내 집사람한테 영화 한 편 같이 볼 걸. 이렇게 이제 이런 껄로 끝나는 사람들을 껄떡거리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요. 나 어제 친구한테 술 한 잔 사줬다. 나 어제 운동할 거리 아니라 운동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과 후회하는 걸 보면 할까 말까 망설인 사람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할까 말까 망설일 때 해보는 게 좋거든요.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안 해보고 후회해보면 돌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립한 대학이 2개가 있어요. 뭐죠? 네, 후회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이 네. 네, 걱정대학교, 네, 부정학과, 네. 자포자기 전공 이런 네. 대학을 다녀요. 네, 제가 그때 그로메도라는 섬에다가 드리대학교를 설립했어요. 드리대학교. 네, 이게 그로메도라는 섬이라니까요.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도전하는 거예요. 네?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망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후회하면 원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네. 걱정해가지고 해결될 문제 이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한 4%인데요. 네. 근데 나머지 96%는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네. 이런 걸 붙잡고 걱정하니까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노후가 좀 불행한 사람과 그리고 행복한 사람 어떤 특징들을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자기가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하기 좋은 일, 내가 하면 재밌는 일보다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는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행을 떠나기 전날은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뛰나요? 심장이 떨리죠. 심장이 뛰죠. 네네. 근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리는 다리가 건가요? 떨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리가 떨리는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이제 노후가 돼도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몇 남은 살까지 살지? 나이요? 저요? 네. 보통 요즘 100세 시대까지 살지 않나요? 100세가 살지 뭐 99세 살지 120세 네네.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당분간 여기 KB 다니실 거죠? 저는 평생 다닐 겁니다. 잘리기 전까지? 네, 그렇죠. 당분간 다니실 거고 네. 그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다리 떨면서 출근하실 거예요? 심장 뛰는 마음으로 출근하실 거예요? 심장이 떠는 네. 마음으로 다니는 어차피 것 당분간 같아요.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장 뛰는 마음으로 출근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살 날도 며칠 안 남았고 네. 그래서 저는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다리 떨리는 일은 가급적 끊어버리고 심장 뛰는 일은 끈기 있게 발휘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심장이 뛰는 일은 끈기 있게 발휘하고 네. 심장이 답답해지고 다리가 떨리는 일은 끊어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후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제 또 하나의 차이 중에 하나는 사람 관계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 예? 예. 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악연인 사람들을 젊은 시절에 가급적 많이 끊어버리고 예? 나한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은 가급적 만나고 그래서 등지면 인연이 되지만 등대면 악연이 된다. 네. 그래서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좀 만나지 말고 네. 밥맛이 있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네. 밥맛이 없는 사람은 끊어버리고 아, 예? 네. 사람한테 가장 통렬한 아픔을 주는 것도 물건이 아니라 사람 관계인 거고 네. 가장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 관계인 거거든요. 네. 이 인간 관계가 인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격이 착했던 사람인데 네. 이렇게 더러워진 이유는 관계, 좋으시네요. 인간 관계가 더럽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인간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방법은 네. 저를 데려다가 인간성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인간, 사람들을 관계를 좋은 사람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럼 관계가 좋아지면 나도 저절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관계가 좋고 행복해지면 나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가 정말 우리 살면서 큰 화두가 되는데 저는 관계는 자동시계가 아니라 수동시계라고 생각해요. 수동시계. 자동시계는 한번 약 넣어놓으면 계속 가잖아요. 네. 인간관계가 그렇게 계속 자동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과 배려를 하면서 네. 아주 가깝게 지내야 되고 관심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시계처럼 주기적으로 태엽을 계속 감아줘야 네. 인간관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는 사람, 지적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났는데 맨날 옛날 이야기하고 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그 수많은 문 중에서 말문을 막는 사람들, 예? 네네. 말을 못하게 예? 예. 그 문 중에 왜 말문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를 좀 잘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은퇴 전의 관계와 은퇴 후의 관계 이게 좀 어떻게 다른가요? 달리 관리를 이것도 좀 이제 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점점점 젊었을 때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 깊은 인간관계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넓게 수많은 인맥을 구축하다가 되나요? 네.
예를 들면 제 카톡에 한 3만 5천 명이 있어요. 와, 예를 정말요? 들면 이 3만 5천 중에 제가 1년 동안 연락하는 사람 몇 명일까요? 한 1,000명도 네, 1000명도 안 되고요. 인류학자 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던바의 수라고 있어요. 네. 그 베리 크로즈 프렌드는 5명 정도 됩니다. 가족, 친지들. 15명 크로즈 프렌드. 50명 프렌드. 그러니까 파티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 약 200명 내외 정도. 500명 정도 넘으면 이제 명함 주고받았는데 네. 이제 이 사람 내가 언제 봤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해야 될 때가 부모님이나 가족, 친기 돌아가셨을 때 네. 이걸 누구한테 알릴까?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최대의 고민은 네. 누구한테 내가 아들 결혼하는 걸 알릴까? 안 알려서 섭섭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네. 알려서 불편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그 던바수가 이제 200명 정도가 파티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딱 코로나 시절에 200명을 초대했어요. 네. 진짜 정확히 200명이 왔어요. 와, 코로나 시대 또 와준 것도 좀.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평생 제 인간관계에 책임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한테 축의금을 냈기 때문에. 그 네네. 축의금을 낸 사람, 네네. 축의금은 또 아들이 갖고 날랐어요, 미국으로.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빚더미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이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 혹은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될 사람, 뭐 이게 축의금 낸 사람, 안 낸 사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어떤 구분이 좀 있을까요, 기준? 네, 우리가 가장 멋있는 벗이 발벗이라고 하잖아요. 발벗. 발 벗고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 혹시 에스프레소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스프레소맨이요? 예, 모든 커피에 다 들어가요. 네.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뭐가 될까요? 아메리카노가 되죠? 우유를 부으면. 라떼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든 커피에 다 들어가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아, 그러면서 네. 묵묵히 다른 커피가 되도록 도와줘. 네네. 이런 사람들을 에스프레소맨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조직에도 보면 굳은 일 다 해. 그리고 조용히 배경이 돼.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경으로 띄워줘요. 그러면 전경으로 띄워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나가지고 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배경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경으로 돋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배경이 되는 이런 관계를 꾸준히 잘 꾸준히 만들어가는 만들어 사람. 나가는 게 네. 그게 이제 또 노후 준비의 또 첫 맞습니다. 걸음이다. 예. 이렇게. 결국은 늘 나이가 들면 가장 필요한 게 인간관계, 친구거든요. 네네. 우리가 새가 둥지에서 살아가잖아요. 예, 거미는 어디서 살아갈까요? 거미줄. 거미줄. 네. 네. 그러면 거미줄하고 새 둥지에 해당하는 게 인간관계로 따지면 우정인 거거든요. 우정이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안식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정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네. 가장 행복하다라는 이런 하버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교수님 보면 이런 관계도 잘 유지를 하시면서 뭐 활발한 활동도 하시는데 가끔 이런 극한의 도전들도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도전들을 계속 하는 이런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그냥 살면 심심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사는 걸 절반으로 줄이고 네네. 경험을 구매하는 걸 2배로 늘리고.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 8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12년도 경험을 샀는데 네. 10년이 지난 아직도 써먹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경험을 사면 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네. 재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또 경험을 해서 깨달은 책을 쓸 수 있는 재료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도전의 버킷리스트 이런 경험을 계속 사거든요. 네. 뭐 은퇴 전에 지금 뭐 굉장히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혹시 한 말씀 좀 조언 부탁 한번 드릴게요. 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확실하지 않거든요. 네. 네,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쿵푸 팬더에 나오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생각났어요. 과거는 이미 흘러간 히스토리, 역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현재는 프리젠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흘러간 과거, 후회하면 과거가 안 바뀌잖아요. 네. 아직 오지 않은 노후, 미래, 지금 여기서 막 걱정하고 그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현재,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바꾸면 과거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회생이 되고 미래도 아직 미자가 아니라 아름다울 미자로 바뀌어서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후 걱정할 시간에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재밌고 충실하게 사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전 세계 유일무이하신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을 모시고요. 인생 반전 가장 빠르게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업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